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북부에 아주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원래는 태어나서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줄곧 서울에서만 살다가 지금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곳으로 이사와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는데 그때 아내 나이는 딱 20살이었어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되셨고 회계사로서 인정받으셔서 자수성가 하셨습니다. 위로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곰같이 미련한 모범생이었고 부모님 말씀은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집안의 장남은 무조건 의사여야 한다는 부모님 뜻을 받들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공부는 제법 잘했고 대학 졸업 후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 합격 후 바로 아버지의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죠. 회계사가 되니 여기저기서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쁜 여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회계사이고 집안도 좋으니까 여자들이 저에게 아주 잘 보이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다는 여자마다 다 만나고 다니고 실증이 나면 바꿔가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격리를 새로 뽑았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집안도 좋지 못하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 여상도 겨우겨우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순진한 아내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했고 틈을 봐서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내는 쉽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둘 다 술에 취해서 아내와 하룻밤을 보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 이후로도 사무실에서 아내를 마주칠 때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에게 크게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몇 주 후 아내가 저에게 힘들게 말을 꺼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저 임신했나 봐요. 저도 처음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뻐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바로 오빠한테 달려왔어요. 오빠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알면 놀라서 뒤집어지실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사이인지 알게 되면 엄마도 기뻐하고 우리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엄마도 흔쾌히 결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임신이라니? 그리고 이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너랑 나랑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야? 어렵게 살아온 게 가엾고 불쌍해서 이야기 좀 들어주고 같이 시간 좀 보내주고 좀 데리고 놀아줬더니 이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는 너 아주 욕심이 하늘을 찌르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걸 알면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리 우리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서 얼씨구나 하고 결혼이나 시켜줄 줄 알았어? 행여나 이 문제로 내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알아서 처신 잘해.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저에게 임신 5주라는 확인서와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왔다며 당장 우리 부모님께 찾아가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막상 저도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없어져야 할까 이런 막연한 생각과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제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지자는 생각으로 결국 아내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서 둘 다 무릎 꿇고 부모님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제가 예상한 대로 집안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로 모욕적인 말들을 아내에게 마구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삐까번쩍한 우리 아들 물고 늘어져 보겠다고 지금 너네 앞에서 쇼하는 거니? 나 너 같은 여자들 수법 잘한다. 아주 지긋지긋해. 벼뜰 날 없는 인생에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나 한번 고쳐보자고. 멀쩡한 게 네 몸뚱이뿐이라고. 어린 것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덜컥 임신을 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와서는 뭐? 결혼을 시켜달라고 나를 협박을 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너 같은 게 언감생심 누구를 넘봐? 그리고 너도 어떻게 만날 여자가 없어서 어디서 저딴 것을 결혼할 여자라고 감히 내 눈앞에 들이밀어?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그렇게 철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진작에 알아보고 그렇게도 이것저것 따져가며 조건 좋은 여자들만 추려서 선자리를 물어다 줬는데 기껏 만나는 여자가 저거야?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암튼 너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 키우기 위해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죽 써서 개를 줘? 우리 집은 너를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애를 낳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뜻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여자에게 수술을 하라는 거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감히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수술을 하면 나중에 임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저 자식, 이 여자 저 여자 심심풀이로 만나고 다닐 때부터 저는 언젠간 이런 일로 부모님 속 썩일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 자기가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본인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마음 잡고 아이 키우다 보면 철들 거고요. 죄 없는 아이도 생각해야죠. 어머니는 형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목 놓아서 꺽꺽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후다닥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어머니께서 뭐가 잘나고 이쁜 며느리라서 우리가 집을 얻어주고 분가까지 시켜줘야 하냐며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와서 조신하게 살림을 배워서 몸으로라도 떼어서 이 집안에 일조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덧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9주쯤 되었을 때부터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며칠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뱃속에 없던 게 생겼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라며 퉁명스럽게 반응했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아내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화장실 변기 안으로 들여다보자 피가 가득했고 그리고 또 태아로 보이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유산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세차게 흔들면서 말씀하셨어요. 유산을 하게 돼서 상심한 아내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네가 아주 그냥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지? 네가 임신을 했다고
우리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린 게 한 달 전이야. 그래서 결혼시켜줬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와서 뭐 유산을 해?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갖고 노는 거냐?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내가 네 꼴을 봤겠니? 그리고 막말로 유산할 거면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좀 좋으냐? 이미 호적에 이름까지 버젓이 올려놨는데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게 됐는데 이제 와서 유산을 하면 우리더러 뭐 어쩌라는 거냐? 근본도 없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은 이제 시궁창에 처박혔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일단 이 사람 지금은 출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산모나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몸조리 잘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진정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킬게요. 흥분하신 어머니에게서 아내를 떼어놓고 지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줬지만 솔직히 저도 그때는 허무한 마음이 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만 더, 아니 한 달만 더 결혼 못 해주겠다고 버텼으면 부모님께도 죄송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였으면 괜히 결혼을 했구나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유산한 아내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궁소파술을 받았는데 의사 말로는 유산한 후에 자궁소파술을 받으면 자궁이 훨씬 더 깨끗해져서 또 금방 임신이 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자궁이 회복되기를 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임신 시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까지 붙잡히고 병원에 오기까지 내내 말 한마디 없이 병든 닭처럼 축 처져 있던 아내는 의사의 그런 말을 듣고 희망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회복하고 정말 4개월 뒤에 아내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신 9주 만에 또 유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힘들게 겨우겨우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이었고 아내는 습관성 유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습관성 임신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자궁 소파술을 받은 아내는 그 후로도 나이가 30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자궁이 너무 약해져서 착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몸뚱이 하나도 건질 게 없다고 하시고 저보고는 나가서 애 하나 만들어 오라고까지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아내를 한 번도 위로해 준 적이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 후에도 저는 항상 마음은 딴 데 가 있었고 아내가 임신을 원하고 또 어머니께서도 너무 불행해 보이셔서 손주라도 안겨드리면 마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신 시도에 협조한 것이지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 나이는 40세가 되었고 아내는 점점 임신을 포기한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받는 멸시와 모욕의 강도는 더욱더 세졌지만 아내는 이제는 맷집이 생겼는지 눈 하나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무슨 말만 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을 붙여줬던 사람은 저희 형이었습니다. 형은 저와 아내가 혼전 임신 소동이 났을 때부터 그때는 가족도 아닌 상태였는데도 제 아내를 유일하게 걱정했던 사람이고 또 그 때문에 저희가 결혼하게 된 것도 있었죠. 또 형이 의과대학 동기와 결혼하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 형수는 의사 일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고 일을 쉬기로 원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아내에게 형수의 아이를 맡기고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형수가 출근하기 1시간 전인 아침 6시부터
형네 집에 가서 형수가 퇴근하고 와서 식사하고 씻을 때까지 아이 3명을 봐줬고, 형수가 일이 있거나 회식이 있어 늦게 오는 날은 아예 형네 집에서 잠을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저만의 사생활을 마음껏 즐기기 유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인지 형은 형수를 챙기는 것과 똑같이 저의 아내를 챙겨줬습니다. 해외에서 학회를 갔다 오면서 기념품을 사올 때도 항상 형수와 똑같은 품질의 아내 선물을 사왔습니다. 아내의 생일에는 남편인 저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챙겨줬고, 명절날에는 혼자 제사상을 차리느라 고생하는 아내에게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솔직히 제가 챙겨줘야 하는 것을 형이 챙겨주니까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을 꺼냈는데 정말 의아했어요. 여보, 제가 평소에 다니는 산부인과 병원이 옆 동네로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병원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이참에 아주버님네 병원으로 다녀볼까 해요. 아니, 우리 형네 병원이 훨씬 더 먼데 뭐하러 먼 곳까지 가? 병원은 가까운 데가 최고야. 괜히 가족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다니던 데나 다녀. 찾아보니까 아주버님네 병원은 거리가 조금 더 멀긴 하지만 버스를 한 번만 타면 쭉 갈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이 더 마음이 놓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신 집안에서 저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말 붙여주는 게 아주버님이잖아요. 솔직히 아주버님이라도 안 계셨으면 이 집안에서 마음 붙일 데도 없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니, 이건 제 말 실수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버님이 봐주시면 더 마음도 놓일 것 같고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당신이나 시부모님께서 신경 쓰이지 않게 처신 잘하면서 조용히 다닐게요. 그리고 병원은 또 왜 이렇게 자주 다니는 거야? 대체 병원에 가서 뭔 짓을 하길래 그렇게 병원을 드냐는 말이야. 나라에서 하는 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요. 솔직히 습관성 유산으로 저는 이 집안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 미천한 몸은 나라에서 해주는 공짜 검진이라도 받아야죠. 그게 무슨 쓸데없는 말이야. 당신 요즘 은근히 선 넘는데 감히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리고 부인과 검진을 받는다고? 아니, 그런 검사를 꼭 내 친형한테 받아야 하는 거야? 형수도 있잖아. 우리 형한테 검진을 받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검진 하나 받는데 무슨 체면까지 필요해요. 그리고 형님은 상과라서 부인과 검진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말고 조용히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형네 병원에 다녀온 날을 기점으로 아내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집 밖에 모르던 여자가 갑자기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져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2박 3일씩 집에 안 온 날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했고, 또 바로 저를 만나 결혼하는 바람에 남아있는 친구가 없어서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고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화장도 점점 진해지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것인지 저는 점점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멀미를 심하게 한다며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배를 타고도 멀미를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부터 차를 탈 때마다 멀미를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 먹던 소고기나 삼겹살이나 김치찌개 이런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더욱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 생신 때문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형네 가족들과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나갈 준비를 하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아내가 문틈 사이로 보여서 몰래 지켜봤더니 아내의 배가 비정상적으로 볼록하게 불러있는 것을 봤습니다. 살이 쪄서 나온 배와는 모양이 전혀 달랐고 특히 그때는 아내가 헛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거의 음식을 입에도 제대로 못 대는 터라 살이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배에 복대를 채우고 볼록한 배를 감추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형네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긴 그동안의 아내의 신체 변화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아내가 갑자기 차 멀미가 심해진 것, 예전에 잘 먹던 음식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한 것 등등. 그래서 저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따져 묻고 싶었는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찜찜한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다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아내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구역질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족들이 놀라서 달려가는 아내를 쳐다보았는데 형이 유독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띄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가보려고 하자 형이 제 손목을 잡았고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대신 가보겠다고 어색하게 둘러대며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앞에서 겁도 없이 대담하게 뭐하는 짓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머니는 헛구역질하는 아내의 모습도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조금 뒤 형이 돌아와서 쭈뼛쭈뼛하며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고 조금 있다가 아내가 돌아왔어요. 저는 두 사람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노려봤고 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좀처럼 식사를 못하고 깨짝깨짝 먹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온 식구가 다 들리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온 식구가 식사하는 밥상머리에서 깨짝깨짝 먹는 건 무슨 예의야? 상 차리느라고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거 생각 안 해? 요즘 도대체 뭐에 정신 팔려서 아버지 생신상 준비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형님도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게 아니라 요 며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 마세요. 복대 풀고 편하게 먹지 그래. 식사 시간에까지 복대하고 있는 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여기에 누구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네? 무슨 복대라니요? 식사 시간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계신 자리에서. 그래?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평생 소원이었던 임신을 하게 되니 기분이 어때? 20살부터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나이 40 넘어서 드디어 소원을 이뤘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이라니? 너 임신했니? 이번엔 진짜로 임신을 한 거야? 그동안 하도 속은 게 많아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구나. 그래 이번에는 몇 주나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애 아빠는 누구신가?
아, 이 자리에 능력 있는 산부인과 닥터가 앉아 계신데 애 아빠가 누군지도 맞춰줄 수 있으신가? 아들인지 딸인지보다 나는 그게 더 궁금한데. 너 우리 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똑바로 말해. 나이 40 먹고 주책스럽게 늦바람 나서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만해.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안 돼요, 아주버님. 제발요. 절대 안 돼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재수씨,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재수씨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이 상황을 도무지 지켜볼 수만은 없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너 모두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실 재수씨는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예요. 자궁암 3기랍니다. 지금 복막까지 전이가 돼서 복수도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물론 생존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아직은 수술도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재수씨는 동생이 알게 되는 건 바라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 것도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 계속 복대만 차고 숨기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라고요. 재수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처럼 자궁암이 다 나아서 더 나이 들기 전에 동생 닮은 예쁜 딸을 낳고 싶다고 했고, 그러니 제발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며 저희 병원에서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재수씨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면서 초췌해졌고, 그걸 동생이 눈치라도 챌까봐 평소보다 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짙게 뿌렸어요. 암 환자에게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참기 힘든지 다들 알기나 하세요? 아니, 네가 기어이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잡아먹고 마는구나. 아이고, 내가 결국에는 이 꼴을 보자고 저 미천한 것을 우리 집에 들였으니 내가 죄인이다. 다 내 잘못이야. 그때 20년 전에 너를 절대로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보잘것없는 너를 며느리로 호적에 올려주고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불임까지 모자라 이제는 자궁암이라는 거냐? 그래서 뭐 죽기라도 하게? 이제 우리 아들을 나이 50에 호래비로 만들 셈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도대체 멀쩡한 게 없어, 멀쩡한 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재수씨를 저렇게 만든 건 바로 동생이라고요. 재수씨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고, 또 그로 인해 결국 불임까지 됐어요. 그런데 저 녀석은 상처받은 자기 아내는 돌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계속 밖으로만 나돌았잖아요. 저 녀석의 결혼 생활 20년 동안 여자 문제로 재수씨 속 썩이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특히 재수씨가 저희 아이들 돌보느라 저희 집에 와 있을 때 저 녀석이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수씨는 스트레스는 더 극심해졌고 결국 몸이 이 지경까지 된 거라고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아빠는 안 그랬는 줄 아니? 그렇다고 내가 암에 걸려서 너희들 앞에서 나 암 환자라고 유세를 부리기를 했어? 뭐를 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그리고 남자는 자식이 있어야 철든다던데 저것이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황을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 아들 때문이라고 또 발목을 잡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픈 아내는 내버려 두고 며칠을 술에 쩔어 지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아내에게 상처 줬던 것들, 어린 나이에 우리 부모님께 들어야 했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들,
그때마다 힘들고 외로웠을 아내에게 위로해주지 않고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 아내를 외롭게 하고 수차례 여자 문제로 아내의 마음을 절망에 빠뜨렸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라서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술에 취해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 것은 이제 와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를 해봤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아내가 그동안 저희 눈치를 보느라 받지 못했던 수술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으려고 큰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은 지금 단계에서는 힘들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종양의 사이즈를 줄여보자고 했고, 여러 사례의 경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치료 스케줄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다녔어요. 결혼 생활 20년 만에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그때 아내는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남편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서부터는 다행히 아내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내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내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 과정들을 잘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내에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좋은 생일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경기도 북부의 경치 좋은 곳에 땅을 700평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와 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공사는 다행히 아내의 생일쯤 마쳤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내의 생일에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고 싶어서 공사 일정을 그렇게 잡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생일에 맞춰서 아내에게 한적한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하고, 아내에게는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집 앞에 도착해 아내에게 이제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집을 보고 너무 행복해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줄곧 슬프고 억울하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은 기쁘고 행복해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해주는 아내를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못해준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너무 많이 속썩였지. 나는 당신이 아픈 것도 모르고 변해가는 당신을 보면서 몹쓸 의심이나 했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곳에서 당신 하나만 바라보면서 당신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 거야. 약속할게.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니까 저도 더 힘이 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쁜 집까지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잘 이겨내 볼게요. 그래,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암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랑 운동법이랑 생활법과 관련된 책을 모두 사왔어. 이제 나는 이 책만 보면서 공부하고 당신을 건강하게 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 거야.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어. 그래도 당신이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그렇게 전원주택에서 한적하고 평화롭게 전원 생활을 하고 또 치료가 있을 때는 서울에 가서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생활한 지를 1년 정도가 된 지금 아내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정말 놀랍게도 아내의 지난달 혈액 검사 수치는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양 사이즈도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기는 아직 이르고 항상 먹을 것도 조심하고 마음 편하게 갖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잘 자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동안 아내에게 못다 해준 것 다 해줄 것이고 그동안 아내에게 잘못하고 상처 줬던 건 모두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먹어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저는 다행히 지난날을 만회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생겼네요. 그래서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잘못되고 나서야 소중한지를 깨달을까요? 진작에 깨달았으면 아내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은 없었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특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시고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이나 말은 안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